자, 발표하기 단원입니다.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하는 것이 학습 목표예요. 발표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한다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공식적인 말하기야. 그래서 뭐 조사한 내용 설명하거나 보고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하는 게 모두 발표입니다. 발표할 때 고려할 점은요. 발표의 주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문제 또는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하고, 목적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므로 항상 목적을 염두를 해둬야 돼요. 환경은 뭐 장소 이런 것들 고려해야 돼. 규모나 조명이 괜찮은가 이런 거. 예상 청중도 몇 명이 듣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분야나 연령,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해서 맞춰서 써야겠죠. 그래서 과정이 주제를 먼저 정하고 주제와 관련 있는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발표할 내용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짜서 발표 자료를 글과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3개는 좀 기억하세요. 주제 정하고 발표 내용을 마련해서 내용을 짜는 거. 그죠? 발표를 평가하는 기준은 주제가 명확히 잘 드러났는지, 핵심 정보가 잘 있는지, 발표 내용이 청중의 흥미를 잘 끌었는지, 그 다음에 내용과 주제에 맞게 자료를 잘 제시했는지, 뭐 말의 빠르기나 목소리 크기나 높낮이 같은 언어에 준한다라는 거거든. 말은 아니지만 말에 준하는, 말의 빠르기나 크기, 높낮이 등과 이런 것들이 잘 적절히 어우러졌는지와, 시선이나 몸동작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언어가 아닌 건데 영향을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시선은 눈빛 처리나 몸동작, 표정 같은 거, 그치? 자, 그래서 잠깐 멈춰놓고 1, 2, 3, 4 먼저 풀어보세요. 네, 말하기 종류 당연히 발표죠. 발표고, 발표할 때 고려할 점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다양한 유형을 많이 아니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돼요. 발표 순서에 맞게 처음에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걸 조직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제 조직하고 나면은 발표문과 발표 자료를 짜서 발표하는 거, 이렇게 끝나는 거지. 발표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틀린 것은 이죠. 시선을 정면에 두는 게 아니라 고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청중을 바라봐 주는 게 좋겠지? 그죠? 뒤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발표문을 배울 겁니다. 발표문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예요. 그래서 제재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고 발표를 하는 글이고요.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합니다. 특징은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 구성하고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요.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 나와 있지. 이게 지금 이렇게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시각 자료는 안견이라고 하는 화가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청중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쓰고 있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죠. 그림이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차례를 딱 보여주고 있어. 발표 차례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와 반출 유형 어떻게 나갔는가, 대응 방안, 환수와 현지 활용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이거 미리 제시하는 거잖아. 미리 제시함으로써 발표의 흐름을 알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요. 좀 더 집중하며 듣는데 도움이 되고,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 자, 한번 볼게요. 가음 문단부터 볼게요. 큰 목소리로 라는 건, 우리 목소리라는 건 언어는 아니지만 사람이 듣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야. 이걸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 언이 빠졌네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한민수입니다. 자기소개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아십니까? 하면서 뭐 하고 있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 참여를 유도하게 되고 좀 더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친구들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립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어. 바라보는 거 응시하는 거지. 이것도 언어는 아니지만 비언어. 하지만 이것도 주의 집중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거죠.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 화가 안견이 그린 목류도원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그림은 일본 넨리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했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목류도원도의 예를 통해서 목류도원도 너희는 처음 듣겠지만 유명한 그림입니다. 를 예로 들었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걸 테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 나 저거 들어봤어 이렇게. 그리고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지. 뭔 소리 하지?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거. 그 다음 왜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른 나라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하고 있죠. 자, 계속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참여도 유도하지만 여기선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호기심을 유발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야. 네, 저희 모둠도 그것이 궁금해서 독서 시간에 이와 관련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발표를 준비했대요. 자, 왜 발표를 준비했대요? 이거를 깨달아서. 뭘 깨달아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갖자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거지. 즉 이건 뭐예요? 발표를 하게 된 이유죠. 발표의 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발표의 동기, 그 다음에 주제를 선정한 이유, 이런 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으로의 순서를 얘기해줘 있죠. 그치? 순서를 간략하게 제시해주면은 좀 더 우리가 이런 내용 얘기할 거구나 하면서 주의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올라가서 빈칸 채워볼게요.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고 발표에 사용된 자료는 사진과 그다음에 화면 2에 대한 차례 그림이에요. 그래서 목류도원도를 통해서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있고 차례를 통해서 순서를 간략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화면 3이에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이 지금 16만 7,968점이나 해외에 있대요. 이 당시.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많이 있고 진짜 일본 많다.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들을 먼저 보여줬어요. 이걸 보여줌으로써 청중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째는 발표할 내용을 한눈에 제시하고 있어. 이게 한눈에 제시하면 우리가 글은 잘 못 들어도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출됐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까요? 화면 3을 가리키며 했어요. 가리킨다는 건 손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손동작이라고 하고 이 손동작도 비언어적 표현이야. 문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16만 7,968점이 해외 20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재청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조사기관, 전문기관이라고 하죠.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는 거는 떼서 붙였다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뢰성을 좀 더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핵심 포인트 2예요. 화면 3.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현황을 나타낸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시각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다음 봐. 이 문화재들은 어떻게 해서 해외로 나가게 된 걸까요? 우리 문화재의 반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적으로 반출된 경우래요. 불법적. 여기 불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약탈, 뺏어가는 거죠. 절도, 훔쳐가는 거죠. 등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합법적으로 반출된 것도 있대요. 외교에서의 선물 같은 게 그 예시래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딱 정리했지. 불법적, 합법적 그런 식으로 딱딱딱 정리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 유형이 불법적 반출도 있고 합법적 반출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에 뒤로 갈게요. 그 다음 화면 5예요. 대응 방안 해가지고 이제 문화재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랑 현지에서 잘 쓰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제안해주고 있고 그것들 설명해주고 있는 화면이에요. 다시 가져라 문단. 이제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겠대요. 대응 방안에는 문화재 환수라는 방법과 첫 번째겠죠. 다시 가지고 오는 거야. 두 번째 현지 활용, 현지에서 잘 쓰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방법, 즉 환수. 환수에 대한 말을 너희가 모를까봐 환수에 대한 말의 뜻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게 환수래. 여기에는 정부 간 교섭은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거를 통해 돌려받기,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 등의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뭐가 있대요? 돌려받기, 기증으로 받는 거, 받는 거, 사는 거 이런 게 있대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검지를 들어 올리며 자, 검지라는 걸 손가락이잖아. 손짓이죠. 손동작. 이 손동작도 비언어적 표현이야. 들어 올리며 환수 방법 가운데 첫째는 정부 간의 외교 교섭을 통해 돌려받는 거래요. 첫째는 뭐래요? 외교 교섭을 통해 돌려받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1966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 1000여 점을 돌려받은 것. 2012년에 일본 황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는 일본 국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 황실 관련 도서 1000여 점을 돌려받은 것.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도 크게 두 개가 이렇게 있대요. 이런 거. 첫 번째 방법 뭐래요? 돌려받는 거. 그냥 받는 거야. 두 번째는 기증을 받는 거. 기증. 1996년에 경남대학교 박물관이 일제강점기에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수입한 문화재 가운데 일부를 일본의 한 대학에서 기증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래요. 이건 그냥 선물로 받은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예가 다 있죠? 받은 예시가 다 나와 있어요. 셋째는 대여받는 방법, 대여는 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05년에 외관 수도원이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영구 대여의 형식으로 들여온 겸재정선 화첩이 이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온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대여의 방법으로 들어온 예시가 또 있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구입해서 들어오는 거, 결국 사는 거.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에게 선조가 내린 김시문 선무공신 교서. 교서는 이제 문서 같은 건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도 뭔가 예가 다 있네요. 그죠? 그래서 국내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이 모금운동을 벌여 마련한 돈으로 일본에서 구입해서 들여왔대요. 총 4가지 방법이 있었네요. 처음에는 돌려받는 거, 두 번째 기증, 그 다음 대여, 그 다음 구입이었어. 그치? 오른쪽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하여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날짜 나와 있고요. 12개국에서 1만 27점의 문화재가 국내로 들어왔대요. 2008년에는 7,400여 점이었던 한수문화재가 2016년에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고
이 막대 그래프로 제시하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만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던 게 딱 보면 늘어났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손동작 쓰고 있고 손짓이라고 하고 이건 비언어적 표현인 거지. 다시 문화재 환수는 크게 4개가 있고요. 교섭을 통해 돌려받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 받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빌리는 거 사는 거 있었고요. 모두 다 예시들이 다 있었다. 그래서 화면 10의 경우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였지. 그래서 도표나 그래프 같은 걸로 쉽게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화면 11은 대응 방안을 2개로 보여주고 있고요. 환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재 현지 활용이 중요하대요. 현지에서 어떻게 쓰는지. 2016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조선공예의 아름다움 전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생기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에 한국 문화재 상설 전시실이 생기도록 지원한다던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쨌든 접근성이 우리나라 오는 것보다 외국에서 보는 게 훨씬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지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예시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래요. 해외에 있는 박물관에 우리나라 문화재를 늘 항상 볼 수 있는 전시실이 생기도록 지원하는 거, 또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밑바탕이 된다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뒤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대응 방안을 보면 문화재 현지 활용이 첫 번째 이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상설 지원관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은 연구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관심 갖자라고 하고 끝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얘가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딱 하고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크게 제목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와 사진의 출처를 꼭 드러내고 있다. 그치? 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모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그 문화재들이 우리 폼에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힘찬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언어긴 언어인데 말은 아니니까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고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고개를 숙여서 말은 아니죠. 말은 아니니까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몸동작.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의 요약 정리를 마무리 끝으로 하고 있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는 우리는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참고 자료나 사진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마지막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내용 정리를 했고 너희는 이제 관련 문제를 쭉 풀어보십시오. 앞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해서 쭉 풀어보고 쭉 뒤에까지 쭉쭉쭉 풀어보시고 이제 다 못한 거는 또 과제로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81쪽까지 하기.